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성장하고 있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오늘은 EBS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년 6개월 동안 기획 취재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책으로 엮어서 발간한 내용인데요. 돈이란 무엇인가? 왜 학교에서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이 방송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팀의 저자분들은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관련 서적을 10여 년간 약 1000권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계속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관해서 취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자본주의를 꽃피운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책 자본주의는 TV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습니다. 또한 돈에 관한 진실, 자본주의에 관한 숨겨진 비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소비 마케팅의 비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빚지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배운다. 빚이란 남의 돈이기 때문에 빌렸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하고 빚 없이 스스로 번 돈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꾸려야 한다고 배운다. 심지어 많은 현인들은 이 빚이라는 것을 악과 동의어로 보기도 했다. 철학자 데이비드 융이 미국 최초의 위대한 작가라고 불렸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근면은 빚을 갚고 자포자기는 빚을 늘린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인간들이나 빚을 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다. 빚은 선이다.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빚이 있는 사람은 착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이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물가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을 끄집어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수요가 증가만 했기에 물가가 계속 상승만 했을까요? 짜장면 값이 50년 전에는 15원이었다고 합니다.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6,000원, 7,000원, 심지어 9,000원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수요만 많아지고 공급이 적었기에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했을까요? 이 책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물가 상승이 계속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10명에게 10개의 빵이 주어졌다고 하면 빵은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이 단 한 개의 빵밖에 먹을 수 없으니 그 빵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에게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나에게는 빵이 많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빵 한 개를 과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빵의 양이 많아지면서 빵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에는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1온스도 되지 않는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낸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물가 상승 속도를 억제한다는 것이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다만 안정적으로 오르게 하는 것일 뿐이죠. 결국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돈의 양은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책에서는 이를 예금과 대출이라는 것으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만일 내가 금고에 있던 100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내가 예금한 100원에서 10원을 남기고 A라는 사람에게 90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예금한 100원과 대출을 받은 사람의 90원을 합해서 19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 100원과 대출해 간 사람 돈 90원 합해서 190원이 되는 거죠. 이 90원은 신용통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신 제프리 마이론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대출되었죠. 은행에 두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입니다. 당신이 1,000달러를 계좌에 넣는다면 100달러는 은행에 보관되고 900달러는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대출 등으로 대출되어 나갑니다.
즉,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내 통장에 그 금액만큼의 숫자가 찍혀 있을 뿐이고 나머지 90%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금한 돈의 90%의 금액을 컴퓨터상에 내 통장에 그냥 찍히게 함으로써 돈을 창조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은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닙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10%, 100억이라는 돈을 1천억이라는 돈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A라는 은행은 100억 중 10억을 남기고 B은행에게 90억을 대출해 줍니다. B은행은 C은행에게, C은행은 D은행에게 10%씩을 남기고 계속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결과 100억, 90억, 81억, 72억, 65억, 59억 이런 식으로 계속 10%의 지급 준비율만 남기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모으면 총 1천억이라는 돈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글을 보니 새로운 돈이 생기는 과정이 무척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은 올라가는 상승 그 곡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량과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통화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 많은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건 역시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이런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인데요. 1999년부터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이거나 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해 왔습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은 선뜻 한국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기가 망설여지겠죠. 따라서 은행에도 돈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부족해지고 또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면 섣불리 빌리는 돈도 줄어들겠죠. 따라서 시중에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양적 완화였을 것이다. 미국 FRB 양적 완화 단행, 올 하반기 양적 완화 축소 등의 뉴스 말이다.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다는 의미다. 앞서 말했던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린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엄마는 아이에게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을 준다. 그러면 아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1,000원이다. 그런데 아이는 어느 날에는 1,200원, 또 어느 날에는 1,500원을 쓰곤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이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 날 지경이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꼭 하루에 1,000원만 써야 해. 그 이상은 안 된단다. 라고 말했다. 바로 중앙은행인 엄마가 하루 1,000원이라는 금리 제한을 두어 통화량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아이는 동네 슈퍼에 외상을 하고 말았다. 그 비용을 따져보니 한 달에 쓴 돈이 총 35,000원. 결국 엄마는 자신의 지갑에서 5,000원을 더 꺼내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인 엄마는 하루 1,000원이라는 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에 실패하자 3만 원 이외에 또 다른 돈 5,000원을 가져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자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가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 C가 사는데 A가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입니다. 이 돈 10,000원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시민 B는 1년 후에 원금 10,000원과 이자 500원을 더해 1,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시민 B는 10,000원을 주고 시민 C에게 배를 한 척 빌립니다. 시민 B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벌면 과연 1년 후에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엘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즉, 중앙은행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돈의 양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한 인플레이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끝에는 불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1925년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 위기가 만들어지는 장기 순환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주기는 48년에서 60년마다 반복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의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지만 점점 대출받을 사람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렇게 시중의 통화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진다. 또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기보다는 점점 소비에 많이 쓰기 시작한다. 돈이 많으니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차를 바꾼다. 결국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제프리 마이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국 소비자들과 다른 나라의 많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저축을 적게 하기 시작했죠.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고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갑자기 무너졌어요.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누렸던 호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해서 만들어낸 돈이 아니고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다시 돈을 낳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정해진 길을 걷게 되고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디플레이션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10,000원을 시민 B가 대출했고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뿐입니다. 중앙은행 A는 이자를 위해 500원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지요. 시민 D가 500원을 대출을 해서 이제 섬에 있는 돈은 1,500원이 됐습니다. 시민 B가 열심히 일해서 원금 10,000원과 이자 500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시민 D가 빌린 원금 500원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돈을 찍어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빌려가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지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지나고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우울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파산하게 될까?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이 많은 사람들, 경제 사정이 어두운 사람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는 없는 이자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화폐경제 역사 연구가 앤드류 가우스는 이것을 의자 앉기 놀이에 비유한다. 현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나고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깁니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죠. 은행 시스템의 이자와 의자 앉기 놀이는 아주 절묘하게도 일치한다.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동정심이 있어서 또는 가혹한 현실에 처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고요. 단지 이미 자본주의 체제 안에 내재된 법칙이고 이를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화폐전쟁의 저자인 숭웅밍이 그의 책에서 말한 내용으로 이번 만남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금융재벌들은 경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거품 현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 또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필연적 결과였다. 이 모든 과정은 금융재벌이
어항 속의 물고기를 키우는 것과 같았다. 금융재벌들은 마치 어항에 물을 붓듯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주체에게 대량으로 화폐를 주입했다. 돈을 풀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욕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각종 양분을 열심히 흡수해 점점 살이 오르는 것과 같다. 금융재벌들이 수확의 시기가 왔음을 알고 어항에 물을 빼면 물고기들은 잡혀 먹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원리로 인해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투쟁이다.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한 투쟁이라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不想